네가 날 여기 가둔 거지? 영하 45도 캐나다 위니펙 71세 은퇴 판사가 한국 며느리를 향해 독을 뱉었습니다. 150년 된 빅토리아 저택에서 쓰러져 3일 만에 발견된 그는 목숨을 구해준 며느리에게 오히려 적대감을 드러냈죠. 영국 전통이 아시아 방식보다 우월하다던 그의 신념은 너무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2주 후 로버트는 새벽 3시에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도와줄 수 있니? 40년 법정 경력의 판사를 무릎 꿇게 만든 것은 법도 논리도 아니었습니다. 한인타운 아파트 바닥에 숨겨진 3000년 한국 기술, 그 충격적인 힘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버트 톰슨입니다. 71세이고 캐나다 위니펙에서 40년간 판사로 일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원칙의 톰슨 판사라고 불렀죠. 법정에서 한 번도 원칙을 굽힌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5대째 위니펙에서 사는 영국계 캐나다인입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1870년대 영국에서 건너오셨죠.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35세 아들 브라이언은 외과 의사예요. 5년 전 브라이언이 한국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는 당황했습니다. 최민지라는 서울 출신 변호사였어요. 처음엔 반대했죠. 우리 집안은 5대가 모두 영국계와 결혼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허락했고 민지는 예의 바른 며느리가 됐습니다. 다만 저는 그녀와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왠지 문화가 달라 어색했거든요. 저는 150년 된 빅토리아 저택에 삽니다. 1874년 지어진 이 집은 위니펙 역사보존 건축물이에요. 붉은 벽돌 3층 건물에 천장 높이가 4m가 넘죠. 증조 할아버지가 지으신 후 4대째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제 자랑이자 정체성이에요. 난방은 1920년대 설치된 영국식 라디에이터 시스템입니다. 천장 통풍구에서 뜨거운 공기가 나오는 방식이죠. 전통적이고 우아한 방식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5일 위니펙 아침 기온은 영하 38도였어요. 나이가 들수록 겨울이 힘들어집니다. 특히 무릎이 문제예요. 20년 전부터 관절염이 시작됐거든요. 의사는 진통제 먹고 따뜻하게 지내라고만 했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면 차가운 참나무 바닥이 발을 얼려요. 슬리퍼를 신어도 냉기가 스며듭니다. 무릎이 굳어서 화장실까지 5분이 걸려요. 거실에서는 천장 통풍구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지만 발목 아래는 차갑습니다. 열은 전부 천장으로 올라가고 바닥은 얼음판 같아요. 겨울철 난방비는 월 700달러가 넘지만 어쩔 수 없죠. 토요일 저녁 브라이언이 한인타운 아파트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민지가 현관문을 열었고 신발을 벗고 바닥에 발을 디뎠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어요. 민지, 전기장판 깔았나? 아니에요, 아버님. 온돌이에요. 한국 전통 난방이죠. 바닥 밑으로 따뜻한 물이 지나가요. 온돌이라니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별로 관심 없었지만 신기하긴 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는데 발이 시리지 않았습니다. 제 저택에서는 소파에 앉아도 발이 차가웠거든요. 민지가 한국 음식으로 저녁을 차렸어요. 불고기, 김치찌개 같은 거였죠. 솔직히 한국 음식은 별로지만 며느리가 해준 거니까 먹었습니다. 식사 중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 아파트에서 같이 사시는 건 어떠세요? 혼자 그 큰 집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기분이 나빠졌어요. 민지, 내가 혼자 살 수 없을 만큼 늙었다고 생각하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150년 된 우리 집에서 살 거야. 4대째 우리 가족이 지켜온 곳이야. 신축 아파트로 옮길 생각 없어.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브라이언이 중재하려 했지만 제가 막았죠. 브라이언, 너도 알잖아. 우리 집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증조 할아버지가 영국에서 가져온 전통을 내가 지키는 거야. 아빠, 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건강은 내가 알아서 챙겨. 71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아들 걱정받고 싶지 않아.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가 눈을 내리깔고 있었어요. 식사 후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으려고 허리를 숙이는데 무릎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왔어요. 윽소리가 나왔죠. 민지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놔, 괜찮아. 저는 민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냉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바닥에 발을 디뎠어요. 차가웠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민지네 아파트 따뜻했던 바닥이 생각나는 걸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우리 영국식 난방이 훨씬 전통 있고 우아해. 침대에 누워 진통제를 2알 먹었습니다. 민지가 자꾸 저를 아파트로 오라고 하는 게 불편했어요. 마치 제가 혼자 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40년간 법정을 지킨 판사입니다. 아직 정정하고 독립적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한국 며느리와 함께 사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를 거예요. 71년간 익숙해진 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도 차가운 바닥에서 시작되겠죠.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이에요. 150년 저택과 함께한 인생입니다. 민지네 집에서 돌아온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계속 민지 아파트 바닥이 생각났거든요. 그 따뜻했던 늦검이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우리 영국식 난방이 더 우아하고 전통적이니까요. 일요일 아침 평소처럼 무릎 통증에 깼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어요. 슬리퍼를 신고 화장실로 갔죠. 무릎이 굳어서 5분이나 걸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어요.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봐요. 월요일 오전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짧게 대답했어요. 민지가 계속 말했죠. 아버님, 날씨가 더 추워진대요. 조심하세요.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민지, 나 괜찮아. 바쁘니까 끊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할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민지 목소리를 더 듣기 싫었죠. 계속 걱정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날 오후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어지럽고 힘이 없었어요. 감기인가 싶어서 침대에 누웠죠. 저녁도 안 먹었어요. 식욕이 없었거든요. 화요일 아침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너무 무거웠어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현기증이 났죠. 벽을 잡고 겨우 갔어요. 거울을 보니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주방으로 갔어요. 바닥이 얼음판처럼 차가웠죠. 발이 시려서 빨리 걸으려고 했는데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물 한 컵 마시고 다시 침실로 왔습니다. 오후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브라이언이었죠. 하지만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어디 뒀더라. 소파였나, 침실 탁자였나. 찾으러 가기가 힘들어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수요일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죠.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목도 말랐는데 물 마시러 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냥 자면 나아지겠지 싶었어요.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온도계를 봤어요. 영하 42도였죠. 집안이 너무 추웠어요. 난방을 최대로 틀었는데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2개 덮었지만 계속 떨렸어요. 저녁 무렵 화장실이 너무 급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발을 바닥에 디뎠는데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기어서 화장실까지 가야 했어요. 침실에서 복도까지 10m도 안 되는 거리였는데 한참 걸렸죠. 무릎을 바닥에 대고 기어가는데 차가운 참나무 바닥이 무릎을 얼렸습니다. 아팠어요. 정말 아팠어요. 화장실 문턱에서 일어서려다 또 넘어졌습니다. 변기를 잡고 간신히 일어났죠.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거실까지 갈 힘이 없었어요. 복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추웠어요. 너무 추웠어요. 손가락 감각이 없었죠. 발도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민지네 아파트 바닥이 생각났습니다. 그 따뜻했던 바닥이요. 그때 거절하지 말걸. 자존심 부리지 말걸.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기 이 차가운 바닥에 혼자 있었죠. 일어나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눈이 감겼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여긴 어디지? 내 집 천장이 아니에요. 아빠, 깨어나셨어요? 브라이언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돌렸더니 아들이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상한 것 같았어요. 눈이 빨갛더군요. 여기가 어디지?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목이 너무 말랐죠. 병원이에요, 아빠. 집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병원?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기억이 안 났어요. 금요일에 아빠 집에 갔더니 복도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3일 동안요. 3일? 그렇게 오래 있었나요? 저는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화장실 가려다 주저앉은 게 마지막이었죠. 민지가 침대 발치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했죠. 저는 눈을 돌렸습니다. 민지 얼굴을 보기가 부끄러웠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자 의사였어요. 톰슨 판사님, 정신 차리셨군요. 저체온증과 탈수 증상이 심각했습니다. 급성 신부전도 있었고요. 3일간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셨죠.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의사가 브라이언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드님, 환자분이 혼자 사시면 안 됩니다. 다음엔 생명을 장담할 수 없어요. 브라이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부끄러웠어요. 71년을 자랑스럽게 살았는데 이렇게 무력하게 쓰러지다니.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아버님, 물 좀 드세요. 컵을 내밀었죠. 저는 받지 않았어요. 민지가 빨대를 제 입에 갖다 댔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물을 마셨어요. 목으로 넘어가는 물이 차갑고 달았습니다. 그날 밤, 브라이언과 민지가 병실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자는 척했죠. 하지만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민지, 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모셔야 해. 시아버님이 동의하실까? 동의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어. 생명이 달린 문제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끝났구나. 이제 내 집을 떠나야 하는구나. 150년 저택을 떠나 며느리 집에서 신세를 져야 하는구나. 자존심이 상했어요. 화도 났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병원에서 4일을 보냈습니다. 링거를 맞고 약을 먹으니 몸이 좀 나아졌어요. 하지만 퇴원하고 싶지 않았죠. 퇴원하면 민지네 아파트로 가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브라이언이 매일 왔습니다. 민지도 함께 왔어요. 저는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죠. 부끄러웠거든요.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해진 적이 없었어요. 수요일 아침 의사가 퇴원 허가를 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집에서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따뜻하게 지내시고요. 브라이언이 옆에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브라이언, 난 우리 집으로 갈 거야. 브라이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아빠. 의사 선생님 말씀 못 들으셨어요? 혼자 계시면 안 된대요. 나는 괜찮아. 조심할게. 아빠, 제발요. 이번엔 운이 좋았어요. 다음엔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브라이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아들이 우는 걸 처음 봤거든요. 성인이 된 후로는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은 따뜻해요. 무릎에도 좋을 거예요. 한 달만 계세요. 그리고 다시 생각하셔도 돼요. 한 달. 그 말에 조금 마음이 움직였어요. 영원히가 아니라 한 달이라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죠. 한 달만이야. 그 후엔 내 집으로 간다. 브라이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후에 퇴원했습니다. 브라이언이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저는 거부했죠. 휠체어는 싫어. 걸을 수 있어. 아빠, 아직 힘이 약하세요. 걸을 수 있다니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브라이언이 물러섰어요. 저는 벽을 짚고 천천히 걸었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싶었거든요. 차에 탔습니다. 브라이언이 운전하고 민지가 뒷좌석에 저와 함께 앉았어요. 차가 출발했죠. 제 저택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한인타운으로 가고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거리들이 지나갔어요. 웨스트민스터 애비뉴를 지날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집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150년 저택이 거기 있었죠. 브라이언, 내 집에 들러서 짐 좀 챙기자. 나중에 갈게요, 아빠. 지금은 쉬세요. 내 옷이랑 책이 필요해.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아버님. 민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화가 났거든요. 제 집에 가는 것도 허락받아야 한다니요. 한인타운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간판들이 보였어요. 한글로 된 간판들이요. 슈퍼마켓, 식당, 부동산. 여기는 캐나다가 아니라 한국 같았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죠. 민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들어오세요. 저는 현관에 섰습니다. 들어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었어요. 바닥에 발을 디뎠을 때 그 느낌이 다시 왔습니다. 따뜻함이요. 양말 신은 발바닥으로 온기가 전해졌죠. 병원 차가운 바닥에 익숙해졌던 발이 놀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거실로 걸어갔어요. 아버님, 이쪽 방 쓰세요. 저희 침실 옆이에요. 민지가 방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책상, 옷장만 있었죠. 제 저택 침실의 절반 크기였습니다. 여기서 자라고. 네, 깨끗해요. 침구도 새로 준비했어요.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스프링이 푹신했죠. 하지만 제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제 방이 아니었어요. 창문을 봤습니다. 밖에 다른 아파트들이 보였어요. 제 저택 창문에서는 정원이 보였는데요. 나무들과 잔디가 보였죠. 여기는 콘크리트 건물만 보였습니다. 아버님, 저녁 드실래요? 민지가 문 밖에서 물었습니다. 배 안 고파. 조금이라도 드세요. 병원에서 제대로 못 드셨잖아요. 혼자 있고 싶어. 나가줘.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민지가 잠시 멈칫하더니 문을 닫았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낯선 천장이었죠. 낯선 집, 낯선 방. 이게 제 인생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어요. 브라이언한테, 민지한테,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한테 화가 났죠.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왜 혼자 살 수 없게 됐을까?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소리들. 복도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 위층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 제 저택은 조용했었는데요. 새벽 2시쯤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이 급했거든요. 침대에서 내려와 문을 열었어요. 복도가 어두웠죠. 불을 켜려고 손을 더듬었는데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벽을 짚고 걸었죠. 화장실 문을 찾았습니다. 불을 켰어요. 볼일을 보고 나왔을 때 민지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깜짝 놀랐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왜 안 자고 여기 있어? 소리가 나길래요. 넘어지실까봐 걱정돼서요. 내가 애야? 화장실도 혼자 못 가.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민지가 움찔했어요. 죄송해요. 그냥 걱정돼서. 걱정 마. 혼자 할 수 있어. 저는 민지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죠. 왜 저렇게 화를 냈을까? 민지는 그냥 걱정해 준 건데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어린애처럼 대하는 게 싫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안 먹어.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약 드셔야 하잖아요. 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죠. 정오쯤 배가 고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방문을 열었어요. 거실로 나갔죠. 민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뭔가 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민지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죠.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김치, 불고기, 밑반찬들. 다 한국 음식이었어요. 빵은 없어. 아, 빵이요. 잠깐만요.
민지가 달려와서 찬장을 열었습니다. 식빵 한 봉지를 꺼냈어요. 토스트 해드릴까요? 혼자 할 수 있어. 토스터에 빵을 넣었습니다. 버터를 찾았는데 냉장고 어디 있는지 몰랐죠. 민지가 꺼내줬습니다. 여기 있어요. 됐어, 신경 꺼. 토스트가 나왔습니다. 버터를 바르고 식탁에 앉았어요. 민지가 우유를 따라줬죠. 안 마셔. 약 드셔야 해요. 우유랑 같이요. 약병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알약 3개를 입에 넣고 우유로 삼켰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어요. 할 일이 없었죠. 책도 없고 TV도 보기 싫고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만 봤습니다. 저녁 때 브라이언이 왔습니다. 병원 근무 끝나고 온 거였어요. 아빠 어때요? 불편한 거 없어요? 다 불편해.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시간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안 돼. 한 달 후에 내 집 갈 거야. 브라이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건강이 먼저예요. 집은 그냥 건물이잖아요. 그냥 건물? 150년 역사가 그냥 건물이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브라이언이 입을 다물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어요. 식사 시간에만 나왔죠. 민지가 몇 끼 차려줬지만 감사 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이 매일 들렀지만 짧게 대화하고 돌아갔어요. 따뜻한 바닥은 인정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확실히 줄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민지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이곳은 감옥 같았습니다. 따뜻한 감옥이었죠.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방에만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으로 시간을 가늠했죠. 시계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전 9시쯤이면 동쪽 건물 그림자가 창문 절반을 가렸거든요. 민지는 매일 3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규칙적이었죠. 똑똑똑 3번.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님, 식사 준비됐어요. 저는 최소한의 대답만 했습니다. 응, 알았어. 때로는 대답도 하지 않았죠. 식탁은 전쟁터였습니다. 민지가 차려놓은 음식들, 한국 음식들이 제 앞에 놓였어요. 된장찌개, 김치, 나물무침. 냄새가 강했습니다. 저는 코를 찡그렸죠. 민지가 그 표정을 봤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기 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지가 또 한국 음식을 차렸어요. 시금치 나물, 계란말이, 김치. 저는 포크를 들다가 내려놨습니다. 빵은 없냐고. 민지가 움찔했습니다. 부엌으로 가더니 식빵을 꺼내왔어요. 토스터에 넣고 구웠죠. 버터를 바르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무릎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없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었죠.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무릎이 부드러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난간을 꼭 잡아야 했는데 이제는 그냥 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온돌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면 민지가 옳았다는 뜻이 되니까요. 제가 틀렸고 150년 영국 전통이 한국 방식보다 못하다는 뜻이니까요. 3주째 되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방에 누워 있었어요. 할 일이 없었죠. 책을 읽으려고 했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제 저택이 그리웠거든요. 서재의 가죽 의자, 벽난로, 참나무 책장.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갑자기 결심이 섰습니다. 집에 가야겠다고요. 지금 당장요. 한 달이 다 되지도 않았지만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어요. 이곳은 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옷장에서 코트를 꺼냈습니다. 모자도 썼어요. 지갑을 확인했죠. 신용카드가 있었습니다. 택시를 부르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민지는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려고 허리를 숙였어요. 그때 어지러움이 왔습니다. 세상이 빙글 돌았어요. 균형을 잃었죠. 벽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몸이 옆으로 기울었어요. 쿵.
제 몸이 현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옆구리가 아팠어요. 시야가 흐릿했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발소리였어요. 민지였습니다. 그녀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밀어냈어요. 힘이 없어서 제대로 밀리지도 않았지만요. 건드리지 마. 민지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9를 누르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녀 손을 쳤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죠. 119 부르지 마. 난 괜찮아.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민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또 뿌리쳤어요. 나 혼자 할 수 있어. 몇 번을 시도했지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민지의 부축을 받아야 했어요. 그녀가 제 팔을 자기 어깨에 걸쳤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죠. 저는 그녀 몸에서 나는 샴푸 냄새를 맡았습니다. 라벤더 향이었어요. 소파까지 걷는 게 힘들었습니다. 민지가 제 체중을 지탱했어요. 소파에 앉혔죠. 그녀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제가 무거웠을 거예요. 어디 가시려고 하셨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제 코트를 벗겼습니다. 모자도 벗겼죠. 담요를 가져와 제 무릎에 덮어줬습니다. 아직 몸이 약하세요. 나가시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죠. 제 저택도 저 눈을 맞고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혼자서요. 민지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생강차였어요. 향이 강했죠. 드세요. 몸 따뜻해지게요. 컵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받았어요. 어쩔 수 없었거든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겁고 매웠어요.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면서 속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지가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지켜봤죠.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싫었습니다. 동정받는 것 같았거든요. 무력한 노인을 바라보는 그런 눈빛이요. 그만 좀 쳐다봐. 민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그녀의 옆얼굴이 보였죠.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거였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우는 거지? 제가 뭘 잘못했나? 아니, 잘못한 건 없어요. 제 집에 가려고 한 게 잘못인가요?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민지는 저를 돌보느라 3주 동안 고생했어요. 식사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제가 퉁명스럽게 대해도 참았죠. 그런데 저는 도망가려고 했던 겁니다.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요. 그날 저녁 브라이언이 왔습니다. 민지가 상황을 설명했는지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죠. 아빠, 집에 가시려고 하셨다면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가 이렇게 완고한 분인 줄 몰랐어요. 목숨이 달린 문제라니까요. 완고하다고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가 완고한 게 아니에요. 그저 제 방식대로 살고 싶은 거죠. 150년 살던 방식으로요. 브라이언, 넌 이해 못해. 내가 얼마나 그 집을 사랑하는지. 알아요. 하지만 건강이 먼저잖아요. 건강하면 뭐해. 내가 살던 곳에서 못 살면. 브라이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어깨를 두드리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심한 걸까요? 민지한테, 브라이언한테. 그들은 저를 걱정해주는 건데 저는 계속 화만 냈죠. 하지만 화를 안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제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거든요. 71년간 제가 결정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가 결정했어요. 어디서 살지, 뭘 먹을지, 언제 병원 갈지. 모든 걸요. 그게 싫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인생의 주인이고 싶었어요. 4주째였습니다. 한 달이 거의 다 됐죠. 약속한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달력을 봤어요. 빨간 동그라미를 쳐놓은 날짜 2월 14일.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도 민지도요. 마치 그런 약속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이대로 영원히 여기 갇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2월 12일 저녁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이 퇴근 후 들렀어요. 저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렸죠. 민지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약속을 꺼내자 침묵이 흘렀어요. 민지가 조금만 더 계시라고 했죠.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날 여기 가둬놓고 뭐 하는 거냐고, 좋고 나쁘고는 내가 결정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브라이언이 진정하라고 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건강은 핑계고 날 통제하고 싶은 거 아니냐고 퍼부었죠. 그 말을 하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브라이언의 얼굴이 굳어졌거든요. 그의 눈에 실망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코트를 집어들고 민지를 보며 먼저 간다고 했습니다. 저를 두고 먼저 가버린 거였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문이 닫혔습니다. 민지가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거칠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죠. 제가 너무 심했을까요?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저는 여기 갇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새벽 3시 잠에서 깼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당장 집으로 가야 한다고요. 옷을 입었습니다. 두꺼운 스웨터, 코트, 모자. 지갑과 핸드폰을 챙겼어요. 이번엔 조심해야 했죠. 어지러워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요. 방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어요. 민지와 브라이언 방문이 닫혀 있었죠. 불빛도 없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벽을 잡아 균형을 잡았습니다. 허리를 천천히 숙였죠.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돌렸어요. 찰칵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멈췄죠. 뒤를 돌아봤어요.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복도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아버님.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뒤돌아보니 그녀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잠옷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이었죠. 지금 영하 35도라고 택시도 이 시간엔 안 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상관없다고 걸어서라도 간다고 했어요. 민지가 20km나 된다고 무릎 상한다고 했죠. 저는 내 무릎이니 내 맘대로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민지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처음이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막은 게요. 저는 그녀를 밀쳤습니다. 세 개는 아니었어요. 그저 비키라는 의미였죠. 하지만 민지가 뒤로 휘청이며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침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브라이언이 나왔어요. 민지가 벽에 기댄 모습을 봤죠.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로요. 브라이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를 밀쳤냐고, 자기를 돌봐준 사람을 밀쳤냐고 소리쳤어요. 저는 변명하려 했지만 그가 막았습니다. 새벽 3시에 몰래 나가려다 들켜서 민지를 밀친 거 아니냐고요. 브라이언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실망했다고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는 민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매일 식사 차리고 약 챙기고 빨래하고 퇴근하고도 쉬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저는 감사 인사 한 번 없이 계속 화만 냈다고 했습니다. 민지가 재택근무하면서 저를 돌보느라 승진 기회도 포기했다는 것도 말했어요. 민지가 브라이언의 팔을 잡으며 그만하라고 했지만 브라이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알아야 한다고 솔직히 말하겠다고 했어요. 자기들도 지쳤다고요. 제가 자기들을 미워하는 거 안다고, 여기 있기 싫으신 것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가라고요. 자기들이 막지 않겠다고 했어요. 대신 더 이상 신경도 안 쓰겠다고, 혼자 사시다 무슨 일 생겨도 자기들 책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민지의 손을 잡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딸깍 잠그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명확한 거부의 신호였죠. 저는 현관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어요. 복도 불빛이 들어왔죠. 저는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20km 걸어서라도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실망했다는 말, 지쳤다는 말, 더 이상 신경 안 쓰겠다는 말. 제 아들이 저를 포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코트를 벗었어요. 모자도 벗었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 40분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이 점점 밝아졌어요. 저는 밤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도 안 왔고 움직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봤습니다. 해가 떠올랐죠. 아침 7시쯤 브라이언이 나왔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관으로 걸어갔죠. 저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가 멈췄어요.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브라이언이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로 집에 가고 싶으면 말하라고 자기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2월의 차가운 아침이었죠. 밖은 영하 30도였지만 집 안바닥은 따뜻했습니다.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 따뜻함이 제 무릎을 고쳤죠. 20년 만에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인정하기 싫었으니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기려고 할수록 모든 걸 잃고 있다는 것을요. 자존심을 지키려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영국 전통을 고집하다 가족을 잃었어요. 150년 저택을 지키려다 제 인생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운 것 같았죠. 저를 봤습니다. 말없이 커피를 내렸어요. 제 앞에 놓았습니다. 설탕 2스푼, 우유 조금. 제가 좋아하는 방식 그대로였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민지가 4주 동안 저를 얼마나 세심하게 관찰했는지를요. 제가 빵을 좋아한다는 것, 커피에 설탕 2스푼 넣는다는 것, 아침에 무릎을 주무른다는 것,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민지에 대해 뭘 알고 있었나요? 그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꿈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컵을 들었습니다. 커피가 따뜻했어요. 목으로 넘어가며 가슴이 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방에만 있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였죠. 민지를 밀친 것, 브라이언을 실망시킨 것. 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새끼를 차렸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식사 준비됐다고 말했어요. 저는 나가서 먹었죠. 하지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미안하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브라이언은 이틀간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당직이 있다고 민지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죠. 저를 보기 싫어서 안 오는 거라는 걸요. 2월 15일 오후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지였습니다. 방문을 열자 그녀가 서 있었죠. 손에 차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차를 건넸습니다. 생강차였어요. 저는 받았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브라이언이 오늘 저녁에 온대요. 저를 집으로 모셔다 드릴 거래요. 제가 원하시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건데 왜 기쁘지 않은 걸까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짐을 싸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지가 옷장을 열어 제 옷들을 꺼냈습니다. 가방에 하나씩 넣었어요. 정성스럽게 개서 넣었죠. 양말도 속옷도 스웨터도. 저는 침대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녁 6시 브라이언이 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방이 현관에 놓여 있었죠. 브라이언이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시죠.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코트를 입었죠. 민지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봤어요.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브라이언이 운전석에, 저는 조수석에 앉았어요. 엔진이 켜졌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민지가 보였어요. 아파트 입구에 서서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기만 했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브라이언도 저도 말이 없었어요.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엔진 소리만 들렸죠. 20분 후 제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붉은 벽돌 건물이 보였어요. 150년 된 빅토리아 저택. 제 자랑이었던 집이죠. 4주 만에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반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낯설었죠. 마치 오래전에 떠난 곳 같았습니다. 브라이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트렁크에서 제 가방을 꺼냈어요. 현관까지 들여다 줬죠. 문을 열었습니다. 4주간 비어있던 집이었어요. 냉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집안이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난방이 꺼져 있었거든요. 브라이언이 온도 조절기를 만졌습니다. 히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죠. 30분 정도면 따뜻해질 거예요.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내일 장 받아 드릴게요. 오늘은 배달 음식 시키세요. 그는 명함 하나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피자 배달집 전화번호였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브라이언. 제가 불렀습니다. 그가 멈췄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죠. 고맙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브라이언이 작게 대답했어요. 몸 조심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가죽 소파, 참나무 책장, 대리석 벽난로. 제가 사랑하던 것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차가운 물건들로만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발이 시렸어요. 바닥이 차가웠거든요. 슬리퍼를 신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냉기가 발목까지 올라왔어요. 히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천장 통풍구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왔죠. 얼굴이 뜨거웠어요. 하지만 발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열은 전부 위로만 올라갔으니까요. 민진의 아파트가 생각났습니다. 바닥이 따뜻했던 거실이요. 소파에 앉아도 발이 시리지 않았죠. 아침에 일어나 맨발로 걸어도 괜찮았어요. 온기가 발바닥에서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여기 돌아왔으니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이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밤 9시쯤 배가 고팠습니다. 피자를 시켰어요. 30분 후 배달이 왔죠. 혼자 거실에서 피자를 먹었습니다. 민지가 차려주던 따뜻한 식사가 그리웠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계란말이. 처음엔 싫었던 음식들이었는데요. 밤 11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2개 덮었어요. 그래도 추웠습니다. 발이 얼음장 같았죠. 양말을 2겹 신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민진의 아파트 침대가 생각났습니다. 이불 하나만 덮어도 따뜻했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 때문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뻣뻣하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뒤척였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죠. 4주간 민진에서는 푹 잤는데요. 무릎을 만져봤습니다. 약간 뻣뻣했어요. 차가운 바닥 때문인 것 같았죠. 민진에서는 무릎이 부드러웠는데요. 20년 만에 통증 없이 지냈었는데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굳어 있었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 바닥에 발을 디뎠어요. 차가웠습니다. 얼음장 같았죠. 슬리퍼를 신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5분이 걸렸어요. 민진에서는 2분이면 갔는데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죠. 주방으로 갔습니다. 타일 바닥이 더 차가웠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브라이언이 오늘 장을 받아준다고 했는데 언제 올지 몰랐습니다. 식빵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토스트를 만들어 먹었어요. 혼자 식탁에 앉아서요.
민지가 차려주던 식사가 그리웠습니다. 2일이 지났습니다. 브라이언이 장을 받아줬어요. 말없이 냉장고에 넣고 갔죠. 10분도 안 있다 갔습니다. 예전에는 1시간씩 있었는데요.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어요. TV를 봤지만 집중이 안 됐죠. 책을 읽으려 했지만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무릎이 다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 특히 그랬어요. 난간을 꼭 잡아야 했죠. 민진에서는 난간 없이도 올라갔는데요. 밤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추웠거든요. 전기장판을 켰지만 별로였어요. 등만 따뜻하고 발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민진의 온돌은 달랐어요. 바닥 전체가 따뜻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몸이, 마음이요. 150년 저택이 더 이상 집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가운 건물일 뿐이었어요. 민진의 작은 아파트가 진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으니까요. 브라이언이 보고 싶었습니다. 민지도요. 식탁에서 함께 밥 먹던 게 그리웠어요. 민지가 차려준 생강차도요. 브라이언이 퇴근하고 들러 30분씩 앉아있던 것도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150년 저택에 혼자 있었죠. 이게 제가 원했던 건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2월 23일 밤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진의 아파트도 저 눈을 맞고 있겠구나 싶었어요. 따뜻한 바닥 위에서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브라이언 전화번호를 봤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죠.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브라이언이 받았어요. 밤 11시인데도 깨어 있었나 봐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브라이언아, 나 다시 너희 집으로 가도 되겠니?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당연하죠, 아빠. 지금 바로 모시러 갈게요. 브라이언이 30분 만에 왔습니다. 밤 11시 30분이었어요. 그는 제 가방을 들어줬죠. 차에 탔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원해서 가는 거였으니까요. 한인타운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브라이언이 초인종을 눌렀죠. 민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민지 앞에 섰습니다. 그녀를 똑바로 봤어요. 입을 열었죠. 민지, 미안했어. 정말로.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이 문을 열어줬죠. 저는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바닥에 발을 디뎠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발바닥에서 온몸으로 퍼졌어요.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부드러웠어요. 통증이 없었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지가 아침을 차리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예전엔 싫었는데 이제는 좋았어요. 아버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지가 밥과 반찬을 놓았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죠.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민지. 네, 아버님. 고마워. 식사도 다 고마워.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녀의 미소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변했어요. 민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식사 때마다요. 브라이언이 올 때마다 반갑게 맞았어요. 거실에서 함께 TV를 봤죠. 가족처럼요. 무릎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갈 수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없었죠.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온돌 덕분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물었어요. 온돌에 대해 더 알려달라고요. 민지가 기뻐하며 설명했습니다. 바닥 밑으로 따뜻한 물이 지나간다고, 열을 저장하는 층이 있다고,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민지,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어. 좋은 걸 알면서도 인정 안 했지. 아니에요, 아버님. 낯선 걸 받아들이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150년 전통을 지킨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냥 변화가 두려웠던 거야.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무릎 관절염은 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받았는데 의사가 놀랐죠. 염증 수치가 정상이래요. 20년 만에요. 브라이언과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150년 저택을 팔겠다고요. 그들은 놀랐어요. 정말 괜찮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 집은 필요 없다고, 여기가 제 집이라고 말했어요. 4월에 저택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한 달 만에 팔렸어요. 젊은 부부가 샀죠. 역사적 건물을 잘 보존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심했어요. 집을 비우는 날이었습니다. 브라이언과 민지가 함께 왔어요. 150년 된 가구들을 정리했죠. 일부는 기증하고 일부는 가져왔습니다. 거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참나무 책장, 대리석 벽난로, 스테인드 글라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리움이 없었습니다. 추억으로 남기면 되니까요. 문을 닫았습니다. 열쇠를 새 주인에게 건넸어요.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죠. 차에 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5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웃 존스 부부가 저희 아파트를 방문했어요. 70대 부부였죠. 존스 씨도 관절염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아졌다는 소문을 들었대요. 저는 온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다는 것, 관절에 좋다는 것, 에너지도 절약된다는 것. 존스 부부가 감탄했어요. 자기 집에도 설치하고 싶다고 했죠. 민지가 한국 건설사 연락처를 줬습니다. 위니펙에도 온돌 시공하는 회사가 있대요. 존스 부부는 바로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한 달 후 존스 부부가 다시 왔어요. 온돌을 설치했대요. 정말 따뜻하고 좋다고 했죠. 존스 씨 무릎도 좋아졌다고요. 이웃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월 위니펙 커뮤니티 신문에서 저를 취재했습니다. 71세 은퇴 판사가 150년 저택을 팔고 한인타운으로 이사한 사연이요. 기자가 이유를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온돌 때문이라고요. 한국 전통 난방이 제 무릎을 고쳤다고요. 20년 관절염이 3개월 만에 나았다고 말했죠. 에너지 효율도 높고 집도 따뜻하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게 건물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컸습니다. 전화가 많이 왔어요. 다들 온돌에 대해 궁금해했죠. 저는 기꺼이 설명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눴어요. 7월 위니펙 시의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인 주거 환경 개선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달라고요. 저는 승낙했습니다. 청문회 날이었습니다. 시의회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단상에 섰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년 관절염으로 고생했던 것, 150년 저택에서의 추운 겨울들, 온도를 경험한 후의 변화. 그리고 지금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요. 민지도 증언했습니다. 온돌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했어요. 복사열이 대류열보다 효율적이라는 것, 에너지를 60% 절약할 수 있다는 것, 특히 노인들 관절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들을 제시했죠. 시의회는 결정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5곳에 온돌을 시범 설치하기로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위니펙 신문 1면에 실렸어요. 8월 CBC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왔습니다. 저희 집을 촬영했어요. 제가 바닥을 걷는 모습, 민지가 요리하는 모습, 브라이언이 퇴근 후 들어오는 모습.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71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고요. 전통도 중요하지만 고집은 독이라고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온타리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문의가 왔죠. 온돌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위니펙의 5개 건설사가 온돌 시공을 시작했습니다. 9월 노인복지주택에 온돌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저는 개소식에 초청받았어요. 테이프 커팅을 했죠. 어르신들이 바닥을 밟아보며 감탄했습니다. 따뜻하다고 신기하다고요. 한 할머니가 제게 왔습니다. 85세 베티 할머니였어요.
30년간 휠체어를 탔대요. 관절염 때문에요. 온돌방에서 한 달 살았더니 지팡이로 걸을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민지를 봤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어요. 브라이언이 저희 둘을 안아줬죠. 우리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 거였습니다. 지금은 2025년 12월입니다. 제가 민지네 아파트에 온 지 10개월이 됐어요. 위니펙에 80가구가 온돌을 설치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은 10곳으로 늘어났어요. 저는 건강합니다. 무릎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죠. 민지, 브라이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다. 가끔 한국 음식도 직접 만들어요.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배웠거든요. 150년 저택은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추억으로 남았으니까요. 이제 제 집은 여기예요. 따뜻한 바닥이 있는 이 작은 아파트가요. 어제 민지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혀요. 이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라고요. 브라이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빠가 변하셔서 정말 기쁘다고요. 저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 아니 제 가족이요. 너희 덕분이야. 고맙다.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바닥처럼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위니펙의 겨울은 여전히 춥습니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죠. 하지만 집안은 따뜻합니다. 온돌 덕분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합니다. 가족이 있으니까요. 71년을 살아서 깨달았습니다. 집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요. 따뜻함은 난방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요. 위니펙의 겨울밤, 저는 행복합니다. 71세 로버트 판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50년 전통을 지킨다던 그가 한국 며느리의 온돌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20년 관절염을 고치고 위니펙 80가구를 변화시킨 3000년 한국 기술의 힘. 고집보다 사랑이, 건물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진실을 보여준 감동 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